안녕하십니까. 과학교육론 김창만입니다. 강의 홍보를 찍으라고 그래서, 시간을 만들었는데, 자, 글쎄요. 직접 와서 보든, 영상으로 보든, 이 시간에 제가,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말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임용시험을 좀 현실적으로 파악하자라는 말을 첫 번째, 를 보자는 것인데요. 대개 보면 이 교과 교육이 이 과학 교육을 준비하시는 임용 선생님들이 약간 그 과학 교육을 좀 뒷전으로 돌려놓은 과목에 비슷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일단 우리가 시험에서 교육학이 자 20점 배점에 60분으로 되어 있는 거 너무나 잘 알 거고요. 자, 전공이 자, 교과 교육하고 교과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되든 이것이 이제 80점인 걸 너무나 잘 알죠. 자, 근데 이 80점에서 우리가 2교시, 3교시로 나눠져 있고, 자, 우리가 일명 자, A 문항, B 문항 되어 있는데 90분씩 주어지죠. 여기서 문항별로 보게 되면 교과 교육만 보시면 교과 교육이 원칙적으로 25%에서 35% 정도 전공의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30%를 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점이 배점이 되는 것인데요. 자, 교육학 보시다시피 20점이에요. 자, 교과 교육만 24점입니다.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대개 보면 8번 문항 정도에서 2문항 정도가 교과 교육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1, 2, 한 9번 정도, 이렇게 8번 정도 해서 한 5문항 정도가 문항이 되죠. 나중에 저는 문항수만 적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1번 문항은 주로 이제 교과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 문항이고, 자, 나머지 3문항이 이제, 교과 교육적인 거죠. 교육 문항이고, 자, 나머지 1문항이 논술이죠. 자, 점수로 보게 되면 2점, 4점짜리 3개, 12점, 10점 해서 토탈 5문항 24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해 보시면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과 교육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 56점에 해당되는 내용학의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자, 각 전공별로 복잡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자, 제가 현실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과연 자기 진단을 했을 때 자, 교육학에서 지금 이제 7월입니다. 그죠? 7월에서 자기 진단을 했을 때 과연 몇 점 확보가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과락이니까 40% 이상 맞으면 되니까 8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이제 과목이죠. 자, 그런데 현재 자신이 1년 내내 아니 몇 년 동안 쭉 했을 때 현재 가져올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냐 하는 거죠.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합격생들의 평균 13.5점이라고 하는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를 저는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점수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 자, 그 다음 뒷전에 밀려뒀던 교과 교육하고 교과 내용학인데 교과 내용은 자기 전공이니까 열심히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해왔을 거라는 거죠. 저는 내가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과거에는요, 내용학하고 교과 교육 문화생지 전체를 혼자서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을 어디에서 치우쳐서 설명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점수를 한번 대략 계산을 해봤을 때, 점수 계산을 좀 해봤을 때 과연 내가 각각 전공에서 어디서 점수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거를
자, 현실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죠. 그러면 교육학은 자,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13점에서 15점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현재 모의고사나 자기진단을 했을 때 어디 맞춤 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10점밖에 안 나온다라면 빨리 한 3점 정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루 중 시간을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에 와서도 교과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를 80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점수가 대략적으로 여기서 뭐 가산점 빼고 나서 50점 이상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교과 내용학에서 얼마나 가져올 것인지, 교과 교육에서 얼마를 가져올 것인지를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치르는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써먹는 내용이 아니고 선발 경쟁시험에서 여러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진단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편식을 잘 해야 되죠.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점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1월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교과 교육은 어떤 영역에 비해서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가장 24점을 확보하기 좋은 영역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격을 하시려면 대략적으로 전공에서 50점을 나와야 된다. 그건 반 가까이가 여기서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가져와야 되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적당히 맞으면 되는 점수가 아니라 다 가져와야 되는 점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명확히 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과 교육 기출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교과 교육 과정 한 문제에다가 한 8번 정도에서 서술형 한 문항, 그 다음에 이제 3교시에서 서술형 2문항 정도 풀고 나면 논술 한 문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오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문항의 형태라든가 패턴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이제 남은 7, 8, 9, 10 그죠? 11월 말에 시험을 치니까 결과적으로 한 5개월 정도 그죠? 5개월도 채 남지 않는 시간이 남아 버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 시소고시하고 제일 고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21년간 하면서 뭐 강의를 잘하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용에 대한 어떤 뭐 패턴, 그 다음에 임용의 시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뭐 누구보다도 잘 깨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좀 본다라면 일단 7월부터 시험 공부를 하는 예비교사들의 공부하는 패턴 자체가 7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시원한 것을 찾아다니죠. 근데 이 강의실만 하더라도 시원한 곳은 반드시 뒤에 후유증이 따라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서서 강의하시는 분은 덥고요. 앉아있는 분은 춥고, 분명히 강의실 바깥에 나오게 되면 15도, 20도 이상 온도 차이 날 거고, 그래서 여름 강의, 7, 8월 강의 듣고 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감기나 비염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죠. 일단은 감기에 걸렸다고 치자. 7월부터 8월 달에 공부한 것이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9월부터 10월인데, 9월부터는 원소도 쓰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죠. 일단은 화학에서는 익사이트 되는 상태가 되죠. 전자가 설든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21년간 지켜봤는데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저는 1년 중 임용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달이 무슨 달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1월달과 2월달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부터는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게 없어요. 거의 맥락에 잡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언티즘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휘 모순에 빠져 있거나 논리에 빠져 있거나 무엇을 묻는지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아주 다양하게 복잡하게 다변인적인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재수생에서 3수생, 4수생, 5수생으로 합격수양의 중심이 되는 연차수가 늘어난다라는 점에서도 그런 것을 잘 반증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가중에
어차피 여러분에게 시험이 주어진 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거고요. 남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거부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무엇을 묻는지 알아내는 문해 능력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문해 능력.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물었을 때, 자, 이 문제가 제가 교육과정 문제를 냈어요. 오늘 그 수업을 모의고사 쳤던 문제인데, 제가 특별히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이 문제인데, 어찌됐든 2교시 일본 문항은 교육과정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문항을 제가 조금 더 좀 변형을 시켜서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가 문항을 보시면 일단 가나다를 채우시오라고 했으면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항이 있으면 2015 개정에 통합과학의 교과의 성격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가는 통합과학의 초점은 가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기르는 데 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문장을 교육과정을 다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르면 외워야죠. 그런데 과학에서 서술형이다, 논술형이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술형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타당한 어휘만 묻는 문장이고, 논술은 말 그대로 이제 타당한 논거와 함께 형식까지를 같이 요구하는 게 논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기입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에 해당되는 문장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잘 보세요. 통합과학은 어떤 과목이다라고 이미 전체를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 초점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구조 자체가 가의 이 문장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자연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러고 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이렇게 하는 과목이다 나와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두 줄 반에 해당되는 문장을 약 대략 한 줄 정도로 뭉치게 되면 여기 되는 핵심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 문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현상과 현대사회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 그렇죠? 어휘는 여기 있는 어휘로 만들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워서 뭔가를 이렇게 회상하는 게 아니라, 자, 문장의 구조.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무엇을 물으니까 어떻게 찾아가는가라고 하는, 자, 무엇을 묻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상당히 좀 공부하는 방법에서부터 모든 게 피어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과학교사에게 통합과학을 전공 구분 주지 않고 묻는다는 건 뭐냐면, 당신은 과학교사입니다. 그럼 과학교사가 이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만 선정해서 임용하기 위해서 선정 경쟁 시험을 치르니까 이 시험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과학교사적 소양을 묻는 거예요. 자격을 묻는 게 아니고 소양을 묻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공립학교, 중학교 선생님으로 갑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갑니다. 무슨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게 되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교육과정 체계에 가는 겁니다. 교육과정 체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는 거죠. 무수히 기출문제에서 많이 물었고요. 2015 개정이 바뀌면서 그동안에는 2014년부터 해서 16년, 17년, 18년, 3년 동안은 간단하게 과학적 소양인 핵심 역량 이런 정도의 가르부기 문제만 나왔었는데, 교육과정 성격이라든가 체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를 이해하고 나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 공통, 그죠? 우리가 보통 공통교과, 그죠? 공통기본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중심교과가 있죠? 공통과정, 선택중심과정, 이렇게 있죠? 공통과정이 이제 과학이고, 그죠? 3에서 9학년 대상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선택중심은, 자, 공통교과와 일반 교과로 나누어져 있죠? 공통교과는 다시 통합과학하고 과학탐구실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서로 신설되었던 거고, 자, 일반 선택은 과 1과 2 해서 8과목, 여기서 과학사, 그 다음에 생활과학,
그 다음에 융합과학 세 과목이 돼 있죠. 각각 교육과정이 변遷되는 과정에서 97년에 생활과학을 만들어졌고 2007년에 융합과학, 그죠? 그 4는 전문교과에서 지금 일반 이제 선택교과로 넘어온 과학사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용을 합격해서 학교를 가시면 뭐 어떤 중학교로 배정받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는 거죠. 그죠? 적어도 내가 임용을 합격해서 학교에 갔을 때 교육과정 체제 정도는 이해하고 있느냐 뭐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 정도의 가로를 비워놓은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만 출제자는 약간 잔머리 쓴다면 그 정도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다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은 기존 과학과 구성 영역인, 그러면 통합과학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과학이 공통과정의 과학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내용 체계가 이제 올해는 내용 체계에 물을 때가 됐죠. 근데 이제 공통과학은 어차피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의 과학하고는 이제 통합적인 요소, 내용 체계를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이걸 물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자,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이게 과학인데, 요거를 이제 통합하거나 융합을 해서 내용 체계를 다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과학 선생이면 내용 체계 정도는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실제 문제에 비해서는 제가 한 문제에 묻고자 하는 요소를 다 진단하다 보니까 문항수는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전공을 떠나서 문화생지 과학 선생님이라면 통합과학의 내용 체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더욱이 물리면 화학이면 이게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과목이라고 분별하기는 힘들지만 비슷한 영역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를 읽어 나갔을 때, 자, 제가 지금 출제자 입장에서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뭐 오늘 풀어본 모의고사 문항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육 과정은 외워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을 문제 안다라면 그 안에서 구성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 두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학년부터 수업 들어가면 학부생들에게 교육과정 정보원 들어가가지고 한글 파일을 2015 개정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총론을 자 나누면 자기 전공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 그저 필요한 거 초등학교 과정 다 날려버리고 과학에서는 나의 전공 뺀 외의 부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내가 물리 전공이라면 화학하고 생물 지학 부분을 다 날려버리면 나만이 보는 교육 과정을 만들 수가 편집이 되죠. 그걸 가지고 뽑으세요. 여기서 철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공부할 때마다 수시로 놓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체계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교육 과정으로 미리 쭉 봐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14, 15, 16, 17, 18년도 문제를 이렇게 보면 자 16년 즉 17년도 문제부터 2015 개정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2017년도, 18년도 두 개 문제를 참고해 보시면 자 성격이라든가 키워드만 물은 형태의 교육과정에서 그러다가 18년도부터는 약간의 내용 체계, 단어 정도 이렇게 무는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 올해는 거기서 조금 더 내용 체계를 성취 기준이라든가 조금 더 성격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형태로 조금 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바라보이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자 이 점은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제 그 문장의 구조입니다. 구조. 우리가 흔히 아웃라인이라 그러는데 그 서술형 문항하고 논술형 문항하고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뭐 대구나 가까이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뭐 제가 21년간 강의를 해와서 조금 봉사하는 입장에서 1년간 무료 강의를 대구 같은 데는 해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뭐 학부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한테 학점을 받고 수업 들었던 친구가 또 학원에서 만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어찌됐든 시험을 쳐본 친구에게 논술형 문항에서 서론은 무엇을 어떻게 썼어? 라고 물으면 그냥 교육학적 용어로 뭐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웃라인 글의 형식과 구조를 모르고 쓰는 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일반 논술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서술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키워드 그죠? 핵심 키워드의 타당성만 확인되면 되는 문제고요. 논술형은 그 키워드에다가 형식까지를 포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형식에는 채점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논리니, 논증이니, 논건이 등등의 다양한 용어를 써요. 리라고 하는 거는 이치라는 뜻이고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 증거에 의한 증명 과정이라는 뜻이고 그거는 기준이라는 뜻이 되죠. 우리는 거의 뭐 비슷하게 구분 없이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과학 교육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거는 뭐냐면 과학 교과 교육적인 이론의 바탕에서 자, 의사결정, 판단을 내리는가.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에서는 판단하고 판단 증거를 같이 요구를 하는 게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5개년 정도 문제의 기출문제 분석은 분명하게 하시면 여기서의 자기 진단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적어도 서술 논술적으로 문제가 바뀌면서 문제가 변형되는 구조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년도, 18년도가 되면 서술형 문항하고 논술형 문항이 거의 형식이 잡혀져요. 그래서 17년도, 18년도 문제쯤 가면 제가 아까 봤던 2교시, 3교시 AB 문항에서 1번, 8번 뭐 이렇게 해서 문항수에 논술 문제까지 5문제가 문화생지별로 탁 이렇게 형식이 잡힌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자기 진단을 분명히 하셔야죠. 자, 뭐,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렇게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자기 진단을 이 기출 문제로부터 진단하세요. 여기에는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타 전공 문제를 포함합니다. 자기 전공만 보면 문제가 만들어진 패턴이나 형식을 잘 못 봐요. 자기 전공에는 OE 모형으로 물었지만 옆에 생물에서는 STS로 묻거나 물리에서는 POE로 묻거나 다양하게 다른 모형으로 묻고 있죠. 그러면 이제 화학의 전공이라면 화학 전공에서 다른 전공에서 같은 문제의 형식을 어떻게 묻고 있는지의 패턴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전공이 아니니까 내용 파악이 이해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교과 교육은 전공 무관하게 교과 교육적인 접근만 분명하게 이해하면 주제 내용만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21년간 과학교육의 기출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이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어떤 특정 전공을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제가 살아온 과정과 또 뭐 공부 남들이 구분하기는 하지만 화학교육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물리나 생명과학의 논술 문제는 어떻게 답합니까? 이렇게 이런 기죠. 그러나 저는 풀이해서 다 올렸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기출문제 분석에서는 그런 부분이 자기 진단, 뭐 많지도 않지만 이게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뭐 현실적으로 딱 하나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 제가 기존에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공통문제에다가 몇 가지 이제 내용을 이렇게 물리 기출문제를 이렇게 믹싱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17년도, 18년도 문제 패턴으로 서술형 문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임용시험을 처음 치는 사람에게 한번 여쭤본다라면 2번 문항 읽잖아요. 그럼 읽어 나가세요. 그죠? 잘 1도 읽고 2도 읽고 작성 조건 뭘 문제 읽어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미 임용시험에서 가장 시험 치고 나는 사람이 논란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절대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 나오면서 벌써 문제 풀어야 할 시간 5분을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읽는 법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료 1, 2는. 작성 조건만 먼저 보는 거예요. 서술형 문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 키워드의 타당성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료 2에서 자료 1의 과학 중심에 A와 B의 경계에 해당되는 내용 찾았을 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자료 1의 A와 B, 그러면 A와 B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읽어 나가면서 확인만 하면 돼요. 위에 자료 1과 2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 자, 물론 정독을 하죠. 교과 교육은요, 문제를 한 번 더 읽으면 답이 2번 헷갈려요. 2문제나 답 3번 읽으면 답이 3개가 돼요. 정독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문장의 얼개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져와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필요한 우리가 개념의 구조가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념의 구조에서 보니까 과학 이론의 중심 A, B, C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론의 구조에 대한 것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죠? 우리가 어디서 공부해요?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에 그러면 개념적 구조를 여기서 우리는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A냐, B냐, C냐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럼 가져왔으니까 A는 경관핵이고 B는 보호대라고 하는 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아, 여기서, 자, A를 묻는다는 거는 경관핵, 즉,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주장, 본질적인 가설 형식으로 지어진 정의적 특성을 갖는 본질적 주장을 써라는 얘기고, B 같은 경우는 보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의 초기 접근 또는 관찰 자료의 전제라든가 또 이론에서 부과되는 보조 가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자, 책상 위에 교사가 책이 있고 이것을 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으니까 학생은 책상에 운동하다가 멈추게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거기에 교사가 어떤 시범 실험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안 믿고 어떤 물체든 간에 계속적으로 가는 게 있느냐. 결국은 어떤 물체도 가해진 방향으로 가다가 멈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학생은 물체에 힘을 가하면 가해준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정지한다라는 게 이 학생의 생각의 본질적인 주장이니까 경관핵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이 소모된다. 정지한다. 그죠? 근데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있죠? 어떤 물체든 간에 계속 가는 물체는 없다. 그리고 물을 가해주면, 물체에 힘을 가해주면 가해준 힘의 방향대로 물체가 운동한다. 라고 하는 전제, 관찰의 전제 같은 게 보호대에 해당되는 거니까 A, B에 해당되는 걸 찾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 나갈 때 머릿속에 한쪽에는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구조화가 되어 있느냐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교과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나 급하냐면 작성 조건에 읽어 나가면서 한쪽에는 개념이 구조화된 걸 가져와서 이 문제에 묻고자 하는 의도와 이렇게 충돌이 되면, 아, 이것은 이렇게 물으니까 A는 경관핵에 해당하는 거, B는 보호대에 해당되는 문제를 찾아 쓰면 된다라는 게 읽어 나가는 도중에 다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로 쓰는 거예요. 순서대로. 왜냐하면 여기는 순서나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어휘의 타당성만 묻기 때문에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게 2번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개념의 구조화를 분명하게 해두어라는 거죠. 해두었느냐? 안 해두면 지금이라도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라카토스의 발견법적 특징을 판단 중과 함께, 뭐 학생이 문제 해결하는 건 자료 위에서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발견법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 해야 될 것을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발견법 그러면, 자, 긍정적 발견법과 부정적 발견법이 나오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해야 할 것을 제한하거나 암시하는 형태, 하지 말 것을 규정짓는 형태.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제한하느냐, 하지 말 것을 규정짓느냐. 그죠?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니까 발견법에서 가장 뭐 생물교육이나 이런 데서 좀 혼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대를 도입하거나 수정을 해야 돼요. 보호대를 수정한다 안 한다 이것만 가지고 긍정이다 부정을 나누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대를 수정하거나 도입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규칙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를 규정짓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보호대를 새로 도입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학생이. 그런데 얘가 도입한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했는데, 도입한 이게 보호대가 바로 교사의 시범 실험에 해당되는 반증 사례를 배척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부정적 발견법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읽어 나가시면서, 발견법적 특징은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은 반증 사례를 배척하고, 경고한, 어차피 긍정과 부정은 둘 다 경고한 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보호대를 수정한다? 또는 이제 보호대를 수정 안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구분이 매우 이제 함정이 될 수 있는 게 그것이죠. 그래서 읽어 나가시면서 뭘 써야 할지 어휘와 문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쓰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세 번째, 교사가 보여준 적용 가능한 시범 실험. 그러면 이제 교사는 반증 사례잖아요. 어차피 개념 변화의 과정은 이걸로 이제 가장 설명하기 쉬운 구조로 설명하게 되는데, 자, 학생은, 그죠? 학생은 정지하다가 정지한다죠. 그러나, 자, 방해되는 힘이 없다면 계속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반증 사례는 교사가 제시하는 외부 의도적으로 하는 시범 실험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가다가 멈춘다고 그랬으니까, 좀 계속적으로 운동하는 예를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것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물리 전공자라면 드라이 아이스를 책상에서 이렇게 조각을 밀었을 때 끝까지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예, 또는 이제 마찰 저항이 매우 작은 예를 들어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실험, 그런 것들을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하면 되겠다라는 게, 작성적으로 읽어나가는 순간에 무엇을 타당하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서, 연필로 쓰고 다시 옮겨 쓰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의 구조화와 또 문해 능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학생의 개념 변화를,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은 부정적 발견을 보인 이유가 바로 새로운 개념이 유형성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순의 개념 변화 4가지 조건, 그러면 이미 구조화된 데서, 자, C1, C2인데 C2가 갖춰진 조건이, 그죠? 제가 늘 이제 설명하는 게 1, 2, 3, 4, 4가지가 있다. 자신의 생각에 불만. 그리고 C2 자체가 명료성이 있어야 되고 개연성이 되고 유형성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러고 문장으로 늘 설명을 해두라고 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이렇게 유형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가 제시한 것이 못했기 때문에 개념 변화를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가장 타당한 것은 유형성이죠. 그래서 그 유형성에 해당되는 걸 문장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서술형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조사나 문장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 조건에서 요구되는, 물론 이제 생명이나 다른 전공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쓸 것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채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요구를 하는 거는 채점 기준이 있는 거지만 논리적으로 쓸 것 이런 거는 채점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여기서 하는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타당성 있게 나타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서술형은. 그러니까 그것만 분명히 하시면 어차피 작성 조건에서 무엇을 물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화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타당성 있게 문장을 어떻게 쓰면 되겠다라는 글의 얼개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연습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성 조건을 읽을 때 이미 글의 얼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실제 교과 교육에서 시간상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준비가 되신 분이나 준비되지 않은 분은 교과 교육의 전체에 대해서 구조화가 빨리 돼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철학에서 나온다 그러면 철학은 어차피 포포의 반증주의, 쿤의 과학혁명이론,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이 세 사람 외에는 물을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언제든지 백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구조화는 알아서 구조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명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검증받는 임용시험은 교사로서 가르치기 위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설명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구조하는 방법이 보여요. 그러니까 오시베르 유의미학습에도 마찬가지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책을 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읽어보니까 포포의 반증등 이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관점인지 이렇게.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은 개념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규칙에 관한 거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장치로서 무엇을 새로 예상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종류를 구분하는 형태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정보 처리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책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 교육론도 크게 보면 교과서는 없지만 중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주로 참고하는 게 교원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는 과학교육론이라는 책이 있고 과거에는 이제 서울대와 서울대 물리교육과하고 강원대 생물교육과 박승재 조희영 선생님이 만드는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원대 교수님들끼리 만드는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두 권의 책이 과학교육의 가장 중교과서적으로 많이 보는 책인데요. 약간의 서로 접근하는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기출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겹쳐놓고 보면 남은 부분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해 두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구조화는 기출 문제로부터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4, 15, 16, 17, 18 한 5년 정도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나면 주로 이제 라카토스는 어떻게 나왔다, 쿤은 어떻게 나왔다라는 형식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교과 교육을 정리를 하게 되면 내 나름대로 구조화를 할 수가 있어요. 쿤의 과학 발달 이론 그러면 이론적 배경과 거기에 대한 과학의 발달 단계와 그죠? 그것이 쿤의 과학 이론이 과학 교육이 주는 시사점 크게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두고 거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데 규칙성을 내가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교육은 우리가 적어도 준교과서적이라는 책 정도에 있는 내용을 나의 개념적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정할 수 없으면 학원 선생님이나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거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연상기억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내가 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화를 본인이 만드는 거죠. 이게 개념이 구조화라고 그래요. 근데 대개 보면 의존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자기 진단을 하세요. 내가 뭘 모르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거기다 내용을 만들고 보충을 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교과 전공의 내용학도 교과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진단이 정확해야 각 영역별로 하루 24시간 주어진 임용 준비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시간을 만드는 거죠. 24시간 중에 내가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학은 1시간, 뭐는 2시간, 뭐는 1시간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하고 그 시간은 어떤 경우든 간에 모든 거와 떠나서 내만 집중해가지고 그걸 집중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임용 공부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준비된 시간을 만들어라. 그죠?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필요한 개념의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진단을 기출 문제부터 하라고 그랬죠?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으면 구조화를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24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배정, 그죠? 그걸 지키는 실천, 그죠? 대개 보면 일기 형식으로 만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많은 분들이 스터디에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스터디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러나 7월부터는 스터디가 솔직히 말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스터디에 의존하는 시간은 지났다고 저는 보아지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가 개념 정리한 걸 확인하고 연습하고 과학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그래서 저는 학부생들에게 무조건 백지로 써보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교과 교육에서 요구되는 문장은 내가 평소 쓰는 교육학이나 일상 용어가 아니고 교과 교육적인 문장과 어휘예요. 그러자면 좀 더 임용에 대해서 좀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자면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건강관리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무슨 말이냐면 7월부터 이게 일교차가 20도 이상 나는 거를 하루에 몇 번씩 움직이다 보면 가장 실패가 감기나 뭐 이런 건강관리를 잘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시간만큼 체력 관리하는 시간표를 만들어라고 그래요. 작년에 제가 이제 대구에서 스터디를 좀 이렇게 해줄 때 공부하는 계획표와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잡으라고 그랬죠. 무슨 운동을 하루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걸 대충으로 느낀 사람들은 결국 강의도 끝까지 못 들었고요. 임용 합격도 물론 못 하셨지만. 근데 그걸 좀 어느 정도 지키는 친구들은 다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체력 관리는 곧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자신감이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없이는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임용은 절대 성공을 못 합니다. 제가 21년간 이 바닥에서 22번의 시험을 치러봤고, 채점도 들어가 봤고요. 별짓 다 해봤기 때문에 임용 시험에서 과학교육의 정보만큼은 누구만큼 저도 장담을 하는데, 일단은 시험에 대해서 내가 과학교사적 소양을 갖췄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자신감, 긍정적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합격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게 규칙적 꾸준하게 하는 운동을 하셔서 자신감도 기르셔야고 그것으로부터 집중력을 가지고 임용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 4, 5, 6, 7 모두가 그 서술형 문항이고요. 마찬가지로 작성 조건에 해당되는 타당성으로 문장을 얼개를 찾아내는 형식으로 답안을 반응한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제가 여기에 오늘 그 모의고사 평가에서는 모두가 기출 문제에 있는 내용을 융합해서 다시 이제 했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21년간 22번의 임용시험을 치르면서 앞에는 제가 무수히 많은 문항을 만들었어요. 혼자서 만들어 봤는데 그게 다 미친 짓이었다는 거죠. 한 20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과학교육론 공부하시는 초임 선생들은 아마 지금도 이제 7월 달부터 열심히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질적으로 출제자에 비해서 문제가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매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기출문제를 96년부터 쭉 살펴보면 물화생지가 각 나오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주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입자, 산화한원, 산염기, 그죠? 화학 반응과 반응 속도, 평면과 반응 속도 이 네 가지 주제가 나오지 이 외에 나머지 주제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서 교수학습 활동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항상 그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3차원 축에서 그 맥락이 실제로 임용시험에서 이제 교수 학습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 두고 어떤 행동 요소를 요구하고 어떤 내용을 쓰냐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기출 문제에서 잘 보시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행동은 말 그대로 이제 철학에서 나올 것인지 예를 들어 학습 이론에서 나올 것인지 교육 과정에 나오는 것은 약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주기보다는 요즘에는 전체가 보시다시피 통합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다시피 철학도 묻고요, 평가도 묻고요, 별별 거 다 묻잖아요. 그죠? 약간의 특징은 맨 처음 나오는 문항은 교육과정 성격이 좀 강하고 마지막에 묻는 거는 평가적인 문제가 강하다는 것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개 보면 학습이론과 철학과 이런 것을 좀 융합되는 형태로 통합되어서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만 이런 주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오이 모형을 내놨으면 다음에는 발생학습 같은 것이 좀 강조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드라이버 모형이 될 것인지 이런 주기 정도는 기출문제에서 어느 정도 행동 요소가 어떻게 변해가 있는 주기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보면 되는데 어차피 기출문제에서는 보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교과 교육에 전공에서는 내용학이 7분 들어가시고요. 물리면 물리 전공 7분 들어가고 교과 교육은 1분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교과 교육 그 한 분이 3배수로 추천을 받아 한 분이 들어가는데 대개 그분들이 30, 40대 과학 교육론으로 보면 이제 조금 약간 초보에 가까운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실제 교수학습 상황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봐야 기출문제보다도 주제보다도 우수한 문항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그분들을 출제위원들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국내 1호다 보니까 하기가 출제위원들이 저보다 한 20년 후배 정도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수학습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눈에 그려져요. 그런데 이게 건방지게 뭐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고요. 물화생지 기출문제 안에 다 있어요. 거의 반복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결과 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출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행동 요소만 달라지는 것밖에 없는데, 기출 안에서 주기를 찾는 것밖에 없고, 다만 전체가 제가 여기서 이 문제, 저 문제 융합해서 그냥 한 문제를 만드는 것밖에 없는 수준이니까 결국은 기출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항을 새로 만들어도 기출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20년 만에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갈 필요 없다. 기출 문제에서 분명하게 자기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아직 구조하지 못하는 개념의 구조화가 뭐가 필요한지도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글의 얼개를 문해 능력으로부터 바로 얼개를 찾아내셔야 되고 이제는 써보는 시간만 남은 거예요. 그 전에 필요한 거는 못하셨다면 알아서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시간은 아직도 늦지 않았죠. 구조화가 안 됐어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전공에 대해서는 내용학과 교과 교육을 어떻게 나누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작게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보다는요. 하루 종일 그냥 예를 들어서 스터디룸에 가서 토의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과연 진솔하게 내가 공부한 시간 하루에 따져보세요. 몇 시간 하셨나?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나만의 집중해서 혼자 살 수 있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인가, 그거를 좀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오전으로 만들어라. 오전으로.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주로 5시 반 일어나서 10시부터 한다라면 10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해서 바이오 리듬을 바꾸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지금 대부분 야행성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힘들죠. 일단은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 공부했는 것보다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가 공부한 것을 100%라고 했을 때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120%의 능력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운이 따라야 되죠. 그러자면 정말로 공부를 할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 집중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제와 답을 다 펴놓고 보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본 내용이고. 그런데 막상 시험 칠 때는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게 뭐냐면 제가 문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고 읽어나가는 조건에서 작성 조건에서 이미 문해 능력을 가지고 구조화된 걸 뭐를 끌어와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글의 얼개까지 만들어내셔야 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 가장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지금부터 시간을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방법적인 걸 찾으셔야 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것저것도 안 되시면, 일단은 한 100분 정도 뛰고 걸어보세요. 걸어보시면, 뭐가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시험 준비가 되도록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 과학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된 것이 논술 문제. 그래서 7번, 8번 문제가 전공하고 조금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출 문제 하나를 조금 믹싱을 해가지고요. 논술 문제로 만들었어요. 과학사 사례가 있고, 이런 내용과 관련 지어서, 자, 지금 우리가 많이 보지 않은 교육 과정에 통합과학의 교수학습 지도의 특정 내용, 그 다음에 과학사의 탐구 실험에서의 특정 내용, 이런 걸 봉합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과목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과학사를 이용해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자라는 게 교육과정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즉 과학사 내용을 이용해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자. 그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하고 나서 자 논술은 서술형과 달리 형식까지를 포함해서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것처럼 서론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제시할 것 이렇게 하면 요거는 채점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서론에 배점이 있는 거고요. 결론 같은 거는 배점이 없잖아요. 다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쓸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채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요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개 정도, 그죠? 3개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락으로 보면 이게 서론에 한 단락 나와야 되고요. 본론에도 3단락 나와야 되고, 그죠? 결론에 한 단락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서론에서는 바로 자, 이런 주제 또는 논의의 언급과 이것을 주제를 논의의 필요성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전체가 문제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주로 과학사를 이용해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는 자, 우리가 지금도 기출문제 교과 교육을 보면 과학의 본성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어차피 교육과정 해설서를 들여다보면 성취 기준에서나 이런 데서 각각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보실 때 이런 부분은 밑줄을 확실히 쳐놓고 자기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교사학습 지도 방법에서 9번을 보시면 뭐뭐 같은 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내용은 굉장히 긴 문장이 들어가 있을 텐데 모르지만 우리가 개념을 구조할 때 공부할 때 과학의 본성 그러면 저는 항상 4가지로 과학의 본성을 접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의 속성과 자연관, 과학 지식, 과학적 방법, 그 다음에 과학 사약, STS죠. 그죠?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제가 제시한 게 뭐냐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서론에 쓰라고 했는데 그럼 교육과정을 보시면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 보면 잠정성, 방법, 윤리 STS, 그죠? 상관련성. 그 다음에 과학적 모델에, 과학적 모델은 과학적 이론, 과학적 이론적 모델, 이렇게 뜻을 표현하는데, 요런 등 그러는데, 이 문장을 다 그대로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학의 본성 그러면 지식, 방법, STS,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지식, 방법, STS, 그죠? 지식, 방법, STS. 거기에 대한 문장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문장을 이렇게 보실 때도 이 문장은 내가 교과 교육에서 공부하는 이런 개념적 구조의 문장을 이렇게 나열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성의 원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쓰면은 자, 이러한 것은 본성과 관련된 내용이 분명하고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사는 실정에 맞게 재구성이 될 수 있는데 과학사를 이용한 과학의 본성을 학습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수업 모형을 도입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수업 모형을 공부할 때 과학사적 관점에서 자, 학생의 성개념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되는 과학적 개념을 교사의 관점으로 이해한 다음 수업을 계획하고 전략을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 단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생학습을 끌어내는데 출제자는 당연히 자, 과학의 본성을 이야기한 적절한 수업 모형을 도입하라는 것은 발생학습을 도입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과 교육 공부하면서 과학사적 관점에서 수업 모형을 끌어내는 것은 발생학습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끌어들여서 각 단계별로 타당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그러면 이제 서론 다음에 나올 때는 자, 본론의 내용이니까 준비, 초점, 도전, 적용 단계에 각각 해당하는 타당한 내용들을 구성을 해내는 게 본론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요구한 게 뭐냐면 위에서 사례 가나다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해서 이거는 이제 내가 한 단락이 들어가는 부분을 중간에 넣었어요. 예? 이게 이제 가에서 나타난 측면은 B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고 나에서 나타나는 것은 기술과의 활용, STS적 관점이죠. 그 다음 다에서 나타나는 과학자 윤리적 태도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저는 믹싱해서 넣었을 때 다만
이 단락이 요구된 한 단락 만들어진 것밖에 없는데 이걸 중간에 넣은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걸 뒤로 빼도 관계없고요. 일단은 단계별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예비, 초점, 도전, 적용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서 특정 내용을 구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습의 특징을 살리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내용보다는 특징을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적용 단계 그러면 사고의 확장과 평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평가등을 통해서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잖아. 그죠? 그래서 단계별로 타당한 내용을 구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 물을 수 있었던 거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 폼에서 서론을 집어넣었죠.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상의 원리를 찾아서 만든 것이었고요. 두 번째, 모형을 도입해서 단계별로 할 것 그랬으니까 단계별로 집어넣었고요. 가나다에 해당되는 연결해서 각각의 설명하라는 거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탐구 실험의 성취 기준에서 자, 과학사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 이거니까, 이거는 교육과정에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자, 결론은 조금 여러분들 연습이 좀 필요한 것도 있는데요. 과학의 본성 그러면 그냥 본성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과 교육에서 보면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과학적 활동을 통해서 방법과 속성에 대한 과학 지식에 내재된 가치,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정도는 잘 써먹으면 좋겠죠. 그럼 결론은, 자, 서론은 논의의 엄격과 필요성이라면, 본론은 주어진 작성 조건에 타당한 논거를 바탕으로, 그죠? 논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두갈식으로 쓰든 미갈식으로 쓰든 그 논거의 바탕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핵심을 요약하고 서론을 확정짓는 형태로 글의 마무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과학사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교사는 이것을 이용해서 과학의 본성을 학습해야 되고 그 학습하는데 가장 타당한 모형 발생학습이다라고 하는 걸로 확정짓는 형태로 나오죠. 이 구조를 조금 다시 한번 논술 한 문제 더 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8번 문제는 손안학습 모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인지, 그리고 뭐 변인을 제시하고 가설을 쓰고 오시벨에서 세 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럼 어차피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되는데 서론은 자,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특징이 뭐냐면 자, 탐구 실험을 하는데 자, 보시면 탐구 실험을 하는데 실생활 소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거기에 대한 필요성 언급을 써야 되죠. 자, 그러면 어차피 탐구 절차를 잘 바꾸는 손학습은 가설 연역적 손학습밖에 없는 거죠. 이걸 제가 어제 그제 4학년들 논술 시험에 기말 시험으로 냈던 문제입니다. 이거 그걸 제가 어제 편집해서 다시 여기다 실었는데 시험을 치면서 학생들의 답지를 보니까 이거 풀면서 12명 수업 시험을 쳤는데 12명 다 가설 연역적 손학습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아서 눈치채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각각에 해당되는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주장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논거를 제시할 필요할 때는 두갈식으로 쓰든 미갈식으로 쓰든 자, 가설 연역적 손학습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떤 것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가설 연역적 손학습이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서론은 일단은 논제 언급에 대한 것을 썼고요. 특정한 이제 요구가 사항이 없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선정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에서 4까지 탐구 단계를 보니까 가설을 제시하고 실험 절차에 따라서 자, 가설을 검증한 절차를 따르는 거니까 가설 연역적 손학습 모형이다. 그래서 미갈식으로 문장에 대한 응답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변인들을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조절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그죠? 자, 그럼 찾아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변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과학적 가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설을 쓰도록 요구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절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진술을 하는 것이 과학적 가설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 주제 탐구 수업이 결과적으로 50의 유의미학습의 세 가지 조건하고 관련시켜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학습 과제는 이렇다. 그 다음에 잠재적 유의미가는 심적 유의미가는 이거죠. 그 내용을 보시면 실생활 소재니까 사실 자체만으로 실사성,
그러니까 실상을 내니까 친숙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지구조 연결 가능성이 구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논리적 유효미가를 갖는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실생활과 친숙한 소재니까 관련 지식체계와 그죠? 관련되어 있으므로 잠재적 유효미가. 그리고 친숙한 실생활 거저와 관련시키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심리적 유효미가를 갖는다. 다른 군더더기 필요 없죠. 그 정확하게 정의를 이용해서 자 실생활 내용이 탐구 실험으로 도입될 필요성을 이렇게 피력을 한 거고요. 자, 문장 자체는 논거를 바탕으로 주장한다는 것만 명심해서 보시면 그 문장이 뭐 다른 군더더기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펠라의 실험 주도로 볼 때 이거 몇 형태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펠라에 5가지가 있는데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까지만 교사가 주도하고 나머지 학생이 전체 하니까 3실험 형태다. 그죠? 객관식에도 많이 묻고 했죠. 여기에 수업 목적이 방법과 인식이 그 적용이라면 즉 4와 5의 형태로 가야 되니까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을 모두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재구성해야 된다.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네 번째 요구한 건 뭐냐면 탐구 단계에서 라에서 바까지 요구되는 통합적 탐구 단계는 뭐냐, 중거는 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자, 라 단계에서 변인 조절, 바 단계에서 자료 해석,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와 나, 즉 문제 인식과 가 설정에서 학생들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대안은 뭐냐 이거죠. 가와 나는 문제인식과 가 설정이니까 반성력, 추상화 능력과 변인 통제와 같은 고차원적 사고 요구되니까 교사의 특별한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중재라고 하는 거는 지도와 다른 거니까 친숙한 실생활 소재를 가지고 학생들이 개방적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교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게 대안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게 뭐냐면 탐구 실험에서 학생들이 실생활 소재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언급을 그렇게 했으면 결론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생활에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교사의 적절한 중재로부터 탐구 실험을 할 수가 있어서 유의미 수행학습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가설 연역적 수능학습을 적용해가지고 고등학생들에게 자, 실험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불확실한 것보다 있다라고 확정 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마무리 지으면 여기는 채점 기준이 없어요. 다만 형식만 정확히 맞추면 되는 거니까 적어도 이 한 문제로 10점을 다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교육론은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시간에 20점 이상, 22점, 24점을 확보를 하셔야만 합격이 좀 분명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용학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점수 확보가 좀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어디서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반해서 교과교육은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점수가.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에 교과교육에 대한 진단과 방법을 좀 분명히 하셔서 일단은 교과교육은 24점을 다 안고 가자. 그리고 내용학에서 어느 영역에서 내가 유리하게 점수를 가져올 것인가 분명히 진단해서 남은 시간에 거기에 적극 투자해가지고 일단 합격하고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편식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임용해서 준비한 만큼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 열심히 전공 공부해가지고 생물이나 지구학 가서 5개년 전도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합격을 해서 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합격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학교 가서서는 바로 알고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실천하자.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걸 좀 바로 잡고자 정치인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다 부질없는 것 같고요. 저는 21년간 이 바닥에서 이 강의 해오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합격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방향과 알고 가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소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쪼개고 그 다음에 체력 관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일단은 합격하고 보자. 그죠? 그거. 그리고
뭐 인연이 되었으면 어떤 형태든 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질문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뭐 길게 오랫동안 제가 강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질문은 개인적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하고, 이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임용 합격에 좀 더 가까이 현실적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